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대기업 회사원이고요. 슬아의 아들 하나 키우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한없이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말 못할 비밀 하나를 갖고 있어요. 바로 친정 엄마와의 남다른 사연인데요. 엄마와 연을 끊은 지도 벌써 7년이 넘었네요. 이런 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엄마와 저는 단순한 모녀 사이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였죠. 어릴 때부터 모진 학대를 받으며 자랐고요. 나중엔 남편까지도 저희 친정엄마한테 시달렸죠. 뭐 얼마나 대단한 피해를 입었기에 엄마를 버렸냐 혀를 차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제기한 악행들은 상상 초월이랍니다. 아마 제 사연을 알고 나면 기함하실 거예요. 어쨌든 다행히 고마운 은인을 만나 그런 엄마에게서 벗어나 시원하게 복수까지 할 수 있었어요.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해 그동안 말을 아꼈지만 오늘 이곳에서 익명의 힘을 빌어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놔 볼게요. 잘 부탁드려요.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모녀 사이가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다른 엄마들과 좀 달랐어요. 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살림을 하는 대신 진한 화장에 짧은 치마를 입고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죠. 와인 동호회, 문인회, 산악회 등 다양한 모임 활동을 하셨거든요. 자연스럽게 저와 2살 터울의 언니는 뒷전이 됐네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제가 6살 때 일이었어요.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며칠간 몸이 아프셔서 출근을 못했는데요.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출장 중이라 그 사실을 모르셨어요. 그때가 방학 때라 집에서 삼시세끼를 다 해결해야 했는데 사흘도 안 가 냉장고에 있던 반찬이며 밥이 똑 떨어졌죠. 배가 고파 손가락만 쪽쪽 빨던 저희 자매는 그날도 어김없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던 엄마에게 배고프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들은 채도 않았고요. 오히려 저희에게 엄마 루즈 색깔 어때? 진분홍색이 더 나으려나? 하고 본인의 화장 상태만 묻기 바빴죠. 결국 언니가 엄마한테 좀 더 세게 말했어요. 엄마, 집에 밥이 하나도 없어요. 경이랑 나 어제부터 계속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고픈데 슈퍼에서 뭐 사 먹게 돈이라도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러자 엄마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니 나도 너희 아빠한테 용돈 받아 쓰는 처진데 어떻게 나한테 돈을 달래? 아빠한테 보내달라고 해. 아빠 지금 부산 가서 안 계시잖아요. 아, 출장 간다고 했었지? 근데 내가 오늘 모임에서 한턱 쏘는 날이라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말끝을 흐리던 엄마는 이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조그만 것들이 밥 몇 끼 안 먹는 걸로 뭐가 그렇게 배고프대? 나 어릴 땐 한 달 내내 피죽만 먹고도 살았어. 아주머니 내일이면 올 수 있다고 하니까 하루만 더 참어. 알았지? 네? 엄마, 잠깐만요. 언니의 애원에도 엄마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단둘이 된 저희 자매는 결국 꼬박 하루를 더 굶고 나서야 일하시는 아주머니에게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죠. 어릴 땐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예쁘게 차려입고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안 들어오는 줄 알았죠. 좀 더 커서 다른 친구들 집에 놀러 가보고 나서야 그게 아닌 걸 알았네요. 집에서 살림하며 자식들에게 삼시세끼 정성껏 차려주는 엄마가 대부분이더군요. 물론 그게 당연하다는 건 아니에요. 주부이기 전에 자기 삶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자식을 낳았다면 보살필 양육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엄마는 그런 건 손톱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셨죠. 거의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 두 분의 결혼 생활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엄마의 바람이었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와인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와 눈이 맞았다 하더군요. 엄마는 외도 사실을 깨끗이 인정했고요. 저와 언니의 양육관도 미련 없이 포기했습니다. 애초에 자식에 대한 정이란 게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좀 달랐어요. 아무리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엄마는 엄마였으니까요. 늘 엄마의 애정에 굶주려 있었죠. 학교 친구들이 초경을 시작해 엄마에게 축하를 받았다든지 생일에 엄마랑 같이 뭘 했다든지 하는 얘기를 할 때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학교 앞까지 마중 나온 친구의 엄마를 보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죠. 제가 더 착한 딸이 된다면 언젠가 엄마도 저를 봐줄 거라 믿었는데 엄마가 저와 언니 그리고 아빠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택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이혼 후 아빠와 같이 살면서도 종종 엄마에게 연락하곤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 연락을 잘 받지도 않았고요. 만나자는 말에도 나중에 하며 계속 미루기만 할 뿐이었죠. 그런 엄마를 대신해서 저희 자매를 키운 건 할머니였어요. 아빠는 일 때문에 늘 너무 바빴거든요. 할머니는 저희 자매가 참 안쓰러웠던가 봐요. 엄마보다도 더 지극한 사랑으로 살뜰하게 저희를 돌봐주셨죠. 하지만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저와 언니가 시집가서 손주 낳는 것까지 꼭 보겠다 하셨던 할머니에게 갑작스러운 암이 찾아왔어요. 고된 투병을 하기엔 할머니의 몸이 너무 노쇠했던가 봐요. 할머니는 항암 치료를 받다 결국 고인이 되셨고요. 그로부터 2년 뒤 아빠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자매는 순식간에 반고아 신세가 되고 말았죠. 꼼짝없이 세상에 언니와 저 둘만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저희에게 얼마나 애정이 없는지 알았기에 같이 살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하지도 않았네요. 그런데 이게 웬걸. 아빠 장례식장에서 만난 엄마는 친척들에게 당연히 저와 언니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세상에 자식 못 보고도 멀쩡한 애미가 어딨겠어. 그동안 죽은 그이 눈치 때문에 애들한테 연락도 못했던 거지. 어머님도 그이도 갑자기 이렇게 가버렸으니 이젠 제가 애들 데려가야죠. 제가 은이랑 경이 엄마잖아요. 지금 남편하고도 다 얘기됐어요. 친척 어른들, 특히 고모는 그런 엄마를 못 믿어했지만 결국 저희를 엄마에게 보냈어요. 아빠도 돌아가신 마당에 별 수 없었으니까요. 저와 언니는 기대 반 불안 반 속에서 엄마를 따라 나섰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엄마가 조금은 달라진 거라 믿었는데 엄마를 따라간 집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건 끔찍한 지옥이었습니다. 엄마의 새 남편이 그래도 꽤나 부자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 아저씨와 살고 있다는 집에 가보니 이게 웬걸 다 쓰러져가는 낡은 다세대 주택인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아저씨가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해서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더군요. 얘네가 당신 전 남편이랑 사이에 둔 딸들이야? 당신은 별로 안 닮았네. 응, 둘 다 친탁했거든. 얘, 너네 그렇게 멀뚱히 서서 사람 정신없게 하지 말고 저 방으로 들어가. 신경 쓰이게 하지 말라고, 알겠어? 친척들 앞에서 따뜻하게 저희를 챙기던 엄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180도 돌변했어요. 낡은 집, 처음 보는 무서운 아저씨,
그리고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까지 모든 게 생경했던 저희 자매는 말없이 엄마가 가리키는 방 안으로 들어갔죠. 사람 서너 명이 간신히 누울 정도로 작은 공간이었어요. 종이 박스가 몇 개씩 쌓여 있는 걸로 봐선 창고로 쓰는 방 같았죠. 언니, 나 추워. 한겨울인데도 난방을 전혀 하지 않는 방은 싸늘했어요. 제가 오들오들 떠니 언니가 얼른 다가와 꽉 안아주더군요. 괜찮아. 이렇게 둘이 끌어안고 있으면 따뜻해질 거야.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현관 쪽이 소란스럽다 싶더니만 이내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저녁 먹을 시간이라 엄마가 배달 음식을 시킨 것 같더군요. 배도 고프고 이 춥고 어두운 방에서 나가고 싶고 이제나 저제나 엄마가 불러주길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엄마는 끝내 저희 자매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너머로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쟤네 밥은 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됐어. 내일 학교 가면 알아서 지들이 챙겨 먹겠지. 아유, 이럴 때 보면 당신 참 무서워. 모정이라는 게 없는 사람 같다고. 당신이랑 애 안 만들길 잘했지. 난 애라면 아주 찌긋찌긋하다고. 내 몸 망가지는 것도 다 저것들 때문이잖아. 차가운 엄마의 목소리에 저와 언니는 말없이 몸을 움츠렸고요. 이내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산은 얼마나 들어오는 거야? 자세히 몰라. 내일 변호사 만나봐야지. 못해도 수억 원은 될 거야. 그럼 자기 다시 사업도 시작할 수 있고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맞아요. 엄마가 저희 자매를 거둔 건 아버지 유산 때문이었어요. 이미 서류상 남남이 돼 자기가 유산을 받을 수 없으니 저희 자매의 몫을 노린 거였죠. 그때라도 그 집을 탈출했어야 하는데 그러기엔 저와 언니는 고작 14, 16의 어린 나이였어요. 게다가 엄마가 가끔 자기 기분이 좋을 땐 잘해주기도 했거든요. 그거 아세요? 범죄 피해자들이 벗어나기 힘든 유형이 바로 가해자가 잘해줬다 못해줬다 할 때래요. 그냥 못해주고 괴롭히기만 하면 쉽게 도망칠 수 있는데 잘해주기도 하면 애착관계가 형성돼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하더군요. 저와 언니가 딱 그랬죠. 게다가 우등생이었던 언니는 공부도 곧잘해서 엄마의 예쁨을 꽤 받았어요. 새아빠의 계속된 사업 실패로 저희 유산마저 전부 탕진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부터 엄마는 돈에 굉장히 예민해졌는데요. 특히 저희 자매에게 들어가는 돈은 10원 하나도 아까워하셨어요. 생리대 쓰는 것도 눈치를 줬으니 말 다 했죠. 하지만 언니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예외였는데요. 따로 학원까지 보내줄 정도였으니까요. 그 기대에 부응해 언니는 명문대 간호학과에 진학했어요. 반면 저는 공부도 잘 못했고요. 이렇다 하기에 특출난 재능도 없었죠. 그래서일까요? 엄마는 특히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밥 먹는 것도 아깝다면서 많이 먹지 말라고 잔소리할 정도였죠. 대학도 당연히 보내주지 않았어요. 원래 전문적으로 글을 쓰고 싶은 욕심에 예술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는데요. 그쯤 엄마가 두 번째 남편하고도 이혼하고 한창 예민할 때였거든요. 대학에 가고 싶다 하니 무슨 죽을 죄를 진 것처럼 나쁜 딸년으로 몰아가더군요. 아니, 글은 무슨 글이야? 너 작가하면 딱 굶어 죽기 십상인 거 몰라? 너희 엄마는 당장 먹고 죽을래야 돈이 없어 환장하겠는데 글로 고상 떨겠다니 팔자도 좋다. 그럴 시간에 얼른 취업해서 돈이나 벌어와.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학생 신분 몇 년 더 연장해서 편하게 놀고 먹으려고? 엄마, 놀고 먹으려고 대학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언니도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너희 언니는 공부도 잘해서 장학금 받고 들어갔잖아. 그리고 나중에 간호사 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줄 알아? 또 너희 언니 얼굴이 좀 예쁘니? 그 얼굴에 간호사면 부자 사위 드리는 것도 꿈이 아니라고.
아직 대학생인 언니를 가지고 벌써 결혼 장사의 꿈에 부푼 엄마를 보니 소름이 끼쳤어요. 한편으로 저는 언니와 달리 못나서 대학도 못 가는구나 서글펐죠. 결국 전 대학 진학을 포기했고요. 바로 집 근처 작은 무역회사에 들어갔어요. 보통 자식들은 취업하고 나면 첫 월급으로 부모한테 내복 선물을 하잖아요. 약간의 용돈도 같이 드리고요. 저도 당연히 그럴 생각이었는데요. 역시나 엄마는 저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일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월급날부터 물어보시더니 그날이 되자마자 바로 손을 내밀더군요. 당황스러웠지만 엄마의 성격을 아니까 준비했던 용돈과 선물을 드렸어요. 아니 근데 고마워하긴커녕 왈칵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고작 이런 푼돈 받자고 내가 네 월급날만 기다린 줄 알아? 네가 돈 쓰는 법을 뭐 알기나 하겠니? 엄마가 관리해 줄 테니까 전부 이리 줘. 아무리 그래도 월급을 통으로 달라니 그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저도 이제 성인인데 제 돈은 제가 관리할게요 하고 처음으로 반발했죠. 그랬더니 엄마는 바로 두 눈에 쌍심지를 켜더군요. 아니 이게 좀 컸다고 엄마랑 맘먹으려고 하네? 너 낳아준 게 누구야? 이날 이때까지 키워준 게 누구냐고? 이 쥐꼬리만한 월급 평생 통으로 다 갖다 바쳐도 부모 은혜는 다 못 갚는 법이야. 알아? 그치만 저도 여기저기 돈 쓸 곳이 있는데 네가 따로 나가 사는 것도 아니고 애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돈이 필요해? 엄마가 다달이 용돈 정도는 챙겨줄 테니까 일단 내놔봐. 제가 번 제 돈인데. 제가 자꾸 망설이자 급기야 엄마는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그래? 그럼 너 이 집에서 나가. 누굴 닮아 돈 욕심이 이렇게 그득그득한지. 아 뭐해? 너 같은 딸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더는 버티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엄마에게 통째로 월급을 빼앗기다시피 했어요. 그 뒤로 매달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죠. 엄마는 달에 고작 20만 원 정도만 용돈이랍시고 떼어줄 뿐이었어요. 밥값에 차비를 하기도 빠듯한 액수였죠. 서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쨌든 제가 다달이 주는 월급으로 엄마가 행복해하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전히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몰라주고 저를 못난 딸 취급했어요. 하루는 감기 때문에 열이 너무 올라 회사를 하루 쉬었는데요. 약은 먹어야겠는데 도저히 밥을 먹을 힘은 안 나서 엄마에게 죽을 좀 써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대뜸 화를 내더군요. 내가 네 하녀야? 팔다리 멀쩡하면 네가 해먹으면 되지. 어디 나이 든 엄마를 부려먹으려고 해? 엄마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아파서. 난 죽은 너희 아빠한테도 밥 한 끼 차려준 적 없는 사람이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곱게만 자랐다고. 청축이 먹고 싶으면 배달시켜 먹든지 해라. 엄만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돼. 그렇게 엄마는 아픈 딸을 두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걱정되지도 않는지 뒤 한번 돌아보지 않더군요. 서러운 마음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언니가 죽을 사다 줘 그걸 먹고 약을 먹을 수 있었죠. 몸이 아픈 건 다 나았지만 마음이 아픈 건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엄마가 날 정말 사랑하는 건 맞는지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만 보는 건 아닌지 회의감이 들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위로해 준 건 다름 아닌 사랑이었어요. 당시 같은 회사 직속 사수가 저를 늘 살뜰하게 챙겨주곤 했거든요. 일하다가 실수하면 본인이 뒤처리해주기도 하고 회식 때 대신 술을 먹어주기도 하고요. 그냥 직장 선배로서 후배 챙겨주는 거겠거니 했는데 웬걸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제게 마음이 있다며 고백하더군요.
언젠가부터 제가 여자로 보인다면서 진지하게 만나봤으면 좋겠다고요. 예쁜 언니와 달리 평범했던 저는 남자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없었거든요. 살면서 누가 그렇게 이성적인 관심을 표현한 게 처음이었죠. 얼떨떨하긴 했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사수의 마음을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회사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비밀로 하고 연애를 시작했죠. 남자친구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사랑을 행동으로든 말로든 거침없이 표현하는 사람이었죠. 늘 애정결핍에 시달리던 제게는 이보다 더 좋은 남자가 없었답니다. 사귄 지 반년 만에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못해도 사람은 사계절을 겪어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차근차근 시간을 들여 남자친구를 알아갈 생각이었는데요. 어디 인생이 그렇게 제 뜻대로만 되던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새 생명이 저와 남자친구의 연애 시대를 종식시켜버렸죠. 맞아요. 임신이었어요. 처음에 임신한 걸 알았을 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차라리 잘 됐다며 어차피 할 결혼 조금 앞당기는 것뿐이니 걱정 말라곤 저를 안심시켜줬죠. 그런 남자친구에게 또 한 번 반해 바로 양가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알렸네요. 다행히 시댁에선 더 배부르기 전에 식 올리라며 축하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저희 엄마였어요. 절대 결혼 못 시킨다며 결사반대를 했죠. 사실 세상에 어느 엄마가 딸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겠다는데 반기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랄까? 단순히 딸인 저를 아껴서 그런 것 같진 않았어요. 임신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니 대뜸 물은 게 그럼 너 회사는 그만둘 거니? 였으니까요. 갑자기 이건 왜 물어보나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애가 생겼으니 그만둬야죠. 이미 회사에도 얘기 다 했어요. 그럼 애 낳고 나면 복귀할 수 있는 거야? 글쎄요. 전 애 어느 정도 클 때까진 제가 딱 붙어있고 싶어서. 어릴 때 엄마가 늘 집에 없었던 걸 상기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물론 엄마가 미안하다 사과할 거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런 경악스러운 말을 할 줄은 정녕 몰랐네요. 엄마는 글쎄 제 말을 듣자마자 그럼 네 월급은 앞으로 난 못 준다는 거니? 하고 따지고 들더군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네? 제 월급이요? 그래, 네가 다달이 주던 그 월급. 그걸로 우리 세 식구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 어떡하니? 너희 언니 아직 대학 졸업도 못했는데. 사실 언니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스스로 알바해서 생활비며 학비를 벌고 있었어요. 제 돈은 전적으로 엄마 혼자 다 쓰고 있었죠. 그렇다고 엄마가 살림을 돌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본인이 친구들하고 놀고 먹고 하는데 다 쓰는 거였죠. 그걸 뻔히 다 아는데 앞으로 새 식구 어떻게 먹고 사냐며 가증을 떠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좀 화가 나더군요. 글쎄요. 엄마도 언니도 성인인데 그건 둘이 알아서 해야죠. 저도 이제 제 가정 꾸릴 거고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신경 쓰긴 힘들 것 같아요. 이놈의 기집애 말하는 것 좀 보게. 이제 넌 시집 가면 남이라 이거야? 그동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딱 잘라 말을 해? 엄마 너무 서운하다 진짜. 급기야 엄마는 억지 눈물까지 쥐어짜며 우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마음이 불편했던가 봐요. 얼른 앞으로 나서더군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 따로 살 것도 아니고 한 집에서 같이 살 거잖아요.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딸을 잃으신 게 아니라 아들 하나 얻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엄마가 자기랑 같이 사는 거 아니면 결혼은 절대 허락 못한다고 난리를 쳐서 합가하기로 한 상황이었거든요.
엄마는 그제야 우는 신용을 멈추고 남자친구를 보더군요. 그럼 자네가 타다리 생활비라도 주겠다는 건가?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이 집의 유일한 남잔데 걱정 마세요. 아이고, 말하는 게 아주 든든하네. 자네 정도면 내 딸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아. 남자친구의 말에 엄마는 그제야 마음이 좀 풀린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저희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고요. 한 달 뒤 정식으로 식을 올리고 부부 사이가 됐죠. 그땐 정말 몰랐네요. 혼자일 적에 엄마랑 같이 사는 것과 결혼 후에 같이 사는 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걸요. 엄마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자마자 바로 집안일을 죄다 떠넘겼어요. 툭 하면 뭐가 먹고 싶으니 만들어달라 가정부처럼 부려먹었고요. 집안이 제대로 청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 히스테리를 부렸죠. 그래서 저는 만삭 때도 누워있긴커녕 엄마 등살에 못 이겨 고된 집안 노동에 시달렸네요. 애를 낳고 나서도 엄마의 반대로 산후조리원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비용을 듣더니만 기함하면서 무슨 그런 큰돈을 쓰냐고 자기가 집에서 돌봐주겠다고 큰소리 쳤죠. 하지만 막상 제가 퇴원했을 때 엄마는 집에 있지도 않았어요. 술에 잔뜩 취해선 새벽녘에 들어와 해장국을 끓여달라 난동을 부리기나 했죠. 그쯤에 아기 때문에 하루에 채 2시간도 못 잘 때였거든요. 간신히 아기가 잠들어서 엄마 해장국 끓여주고 저도 잠깐 눈을 붙였더랬죠. 그런데 웬걸 갑자기 팔에 날카로운 통증이 연거푸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악소리를 내면서 잠에서 깼고요.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글쎄, 엄마가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손에는 커다란 바늘을 들고 말이죠. 엄마, 지금 설마 그 바늘로 저 찌른 거예요? 그래. 얼마나 처자면 엄마가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해? 아님 설마 일부러 모른 척한 거니?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잖아요. 저 오늘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애기 때문에 잠도 한숨 못 자다 간신히 눈 붙인 거라고요. 어디서 애 낳은 걸로 유세야? 누구 애 안 낳아봤어? 됐으니까 해장국 좀 더 칼칼하게 끓여봐. 뭐가 이렇게 싱겁니? 엄마는 고작 해장국 간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저를 바늘로 찔러 깨운 거였어요.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다음 날 엄마에게 따져봤지만 술에 취해 있던 엄마는 기억도 못하더군요. 그저 모르쇠로 일관했죠. 억울했지만 엄마한테 쭉 눌려 살아왔던 저는 바보같이 한번 대들어보지도 못했네요.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엄마 성질만 더 건드려서 일이 커지기만 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애 키우랴 살림하랴 엄마 시중 들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나날들이 계속됐어요. 하루가 다르게 살이 쪽쪽 빠져 남편이 걱정할 정도였죠. 그쯤엔 남편도 엄마의 실체를 다 알고 있었어요.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증금만 어느 정도 모이고 처형도 병원 취업하면 그땐 바로 분가하자. 그때까지 내가 일 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모아둘 테니까. 월급 받는 족족 엄마한테 다 뺏기면서 무슨 돈을 모아. 이건 장모님한테 비밀인데 나 사실 퇴근 후에 대리 뛰고 있어. 앞으로는 주말에도 하려고. 뭐? 언제부터? 회사 일도 힘든데 뭐하러 그런 거래. 그래야 당신이랑 우리 애기 먹여 살리지.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도 저를 위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취업하고 완전히 그 집에서 분가할 날만 기다리며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네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언니가 집에 대형 폭탄을 투하할 줄은 말이죠. 모처럼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어느 주말이었어요. 언니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면서 분위기를 잡더군요.
꽤나 심각한 표정이기에 얼마나 긴장했는 줄 몰라요. 뭐야, 언니 무섭게 왜 그래? 학교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실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결혼해야 할 것 같아. 애가 생겼거든. 언니의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에 저는 물론 엄마까지 깜짝 놀랐어요. 특히 제 속도 위반 결혼을 한번 겪은 엄마는 대경 실색했죠. 뭐? 아니, 은희 너 마저 대체 어떤 쓰레기 같은 자식인데 또? 그게 대학병원 의사예요. 작년에 실습 나갔다 만난. 뭐? 의사라고? 당장이라도 언니를 때려 죽일 것처럼 흉흉하게 굴던 엄마는 언니 남자친구의 직업을 듣자마자 얼굴에 화색을 띠었어요. 아니, 의사라니? 어디 병원 무슨 과인데? 몇 년 차나 됐고? 본인이 의사면 집은 좀 살겠네? 엄마, 그런 게 중요해요? 얼마나 만났냐, 상대 집에서 아냐, 뭐 이런 걸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아이, 제일 중요한 게 남자 직업이랑 집안이야 이거사.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외과 의사고 전공의도 다 끝나서 이제 조교수예요. 대대로 의사 집안이고요.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고? 아이고, 요 예쁜 것. 어디서 그런 1등 신랑감을 물어온 거야? 아직 언니 남자친구를 본 것도 아닌데 엄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와는 너무나 상반된 반응이었죠. 옆에 있던 남편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네요. 하지만 사람 좋은 남편은 그저 축하한다며 허허 웃기만 했죠. 저도 어쨌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가 좋은 남자를 만나 시집간다니 진심으로 축하해줬고요. 의사라고 해서 긴장했는데 다행히 예비 형부는 수더분하고 좋은 사람 같았어요. 언니보다 나이가 좀 많긴 했지만 뭐 그래도 훤칠하니 키도 크고 돈도 잘 벌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죠. 무엇보다 저희 언니를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고 말이에요. 어찌나 언니 말에 껌뻑 죽는지 글쎄 처가살이도 좋다고 했지 뭐해요. 엄마는 두 번째 이혼 후 혼자가 된 뒤로 혼자 살 생각이 요만큼도 없다 하셨어요. 저희에게 시집 가서도 끝까지 엄마를 책임지라며 늘 입이 닳도록 얘기하셨죠. 하물며 의사 사위가 생겼는데 그 욕심에 어떻게 따로 살겠어요. 그래서 예비 형부가 처음 인사 왔을 때도 역시나 처가살이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다행히 예비 형부는 순순히 알겠다 했어요. 뭐 안 그래도 일 때문에 집에 자주 못 들어올 텐데 차라리 잘 됐다며 임신한 언니를 어머님이 봐주시면 자기도 안심이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 할 수 있는 소리였죠. 어쨌든 언니는 더 배가 불러오기 전에 부랴부랴 식을 올렸고요. 형부는 다 같이 살기엔 집이 좀 좁은 것 같다며 자기 명의로 2층짜리 단독주택을 구매했어요. 2층은 언니네 부부가 쓰기로 했고요. 1층은 엄마와 저희 부부가 쓰게 됐죠.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낡은 빌라에서 고급 주택으로 이사하니 참 좋긴 좋더라고요. 앞으로의 미래를 모르고 참 순진했더랬죠. 형부와 함께 살기 시작한 뒤로 엄마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어요. 특히 전과 달리 남편을 많이 괴롭혔죠. 아무래도 평범한 집안의 중소기업 회사원인 남편이 형부와 비교가 많이 됐던가 봐요. 딸인 저도 엄마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았는데 남편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면서도 어찌나 잘 견디던지. 엄마가 무슨 모욕을 주든 늘 허허실실이었고요. 걸핏하면 운전기사로 혹은 짐꾼으로 부려먹는데도 별말 없이 따랐어요. 그런 남편에게 참 미안하면서 고마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는데 웬일로 엄마가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있는 주방 쪽으로 하품을 쩍쩍하며 다가오더군요. 그쯤에 엄마는 화투의 재미가 들려 있었는데요.
잘은 모르지만 무슨 모임에서 만난 사모님들하고 불법 도박장까지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봤지만 뭐 언제 엄마가 남의 말을 들었던가요. 잔소리하지 말라고 짜증만 잔뜩 내기 일쑤라 나중엔 저도 언니도 그냥 입을 닫고 살았죠. 엄마는 그날도 간밤에 도박장 가서 화투를 진탕 쳐댄 건지 술과 담배 쩐내가 진동을 했어요. 근데도 씻기는커녕 식탁에 앉아 밥부터 달라 하더군요. 아우 속쓰려. 뜨끈한 국물 같은 거 뭐 없니? 잠깐만요. 계란국이라도 끓여드릴게요. 그게 다야? 소고기 묵국 이런 거 안 돼? 고기가 없어요. 이따 나가서 장 봐올게요. 제 고분고분한 말에도 엄마는 확 인상을 썼어요. 하여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집에만 있으면서 장도 안 봐놓고 뭐했니? 일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늘이도 아직 손이 많이 가고요. 제가 핑계를 댄다고 생각한 걸까요? 엄마가 가자미 눈을 뜨고 저를 흘겨보더군요. 그냥 지가 게으른 거 가지고 변명은. 가만 보니 너 살도 좀 찐 것 같다. 여자가 집구석에 푹 퍼져 있으니 그렇지. 저는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바쁘게 사니까 날씬하니 누가 봐도 아가씨 같았는데 지금은 완전 아줌마 다 됐다 얘. 하루 종일 집에서 애하고 씨름하고 살림이나 하고 그렇게 살고 싶니? 그러게 내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여간에 박서방이 네 인생 다 망쳤다니까. 역시나 이번에도 화살은 남편을 향했어요. 사람 좋은 남편은 그저 어색한 웃음만 짓고 있더군요. 의사 형부 앞에선 쩔쩔매면서 어쩜 이렇게 태도가 딴판인지. 괜히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바로 옆에 이희도 있는데. 뭐, 내가 못할 말 있니? 말이 나와서 말인데 박서방이 우리 큰사위처럼 돈이라도 많이 벌면 몰라. 너 전에 회사 다닐 때 벌던 것보다 돈 몇십만 원 더 버는 정도인데 그걸로 지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려?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엄마가 자꾸 생활비랍시고 월급의 반을 가져가지만 않으면요. 돈 얘기가 나오자 엄마가 표독스럽게 눈을 치켜떴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아니 그럼 딸이 지 엄마 챙겨야지 누가 챙기니? 내 친구들은 딸 자식이며 사위들이 먼저 효도 여행도 보내줘. 용돈도 챙겨줘. 계절마다 빼기며 옷 사줘.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 근데 난 고작 그 몇 푼 돈 받는 것도 눈치 봐야 해? 누가 눈치 보래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자꾸 이희한테 돈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좀 할 수도 있지? 너 일할 땐 돈 200을 고스란히 나한테 다 갖다 바쳤는데 지금은 꼴랑 한 달에 100이야. 그걸로 품위 유지나 되겠니? 꼴랑 100 가지고 그렇게 유세 부릴 거면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는 돈 주지 마라. 어차피 우리 첫째 사위가 용돈 두둑하게 챙겨주고 있으니까. 엄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엄마는 단단히 기분이 상했는지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벌떡 일어나 그냥 본인 방으로 가시려 하더군요. 저도 짜증나서 마저 아침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영 마음이 불편했던가 봐요. 장모님 왜 그러세요 아침부터. 집사람이 그냥 별뜻 없이 한 말이니까 기분 푸세요. 하며 엄마의 뒤를 따라가더군요. 그런 남편을 본체만체 무시하던 엄마는 문득 현관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어요. 아니 우리 첫째 사위 당직에 응급수술 때문에 며칠 못 들어온다더니 들어왔나 보네? 아마 현관에서 형부 구두를 본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전날 밤에 비가 많이 와서 구두가 좀 엉망이었던가 봐요. 구두가 더럽네 어쩌네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이보게 박서방, 자꾸 나 쫓아와서 귀찮게 하지 말고 귀한 우리 의사 사위 구두나 잘 닦아놔. 이따 또 바로 병원으로 출근해야 할 텐데 저런 신발을 신고 어떻게 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하인도 아닌데 형부 구두를 닦으라뇨. 아무리 의사 사위가 좋다 해도 저희 남편도 똑같은 엄마 사위인데 참 너무하다 싶더군요. 엄마, 이 사람이 왜 형부 구두를 닦아요? 이 사람도 이제 출근해야 하는데. 정신경 쓰이면 엄마가 닦으세요. 아침 밥상을 차리다 말고 거실로 뛰쳐나와 엄마에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엄마가 팍 인상을 쓰더군요. 엄마가 이걸 어떻게 하니? 지금도 허리며 팔다리가 말을 안 듣는데. 아유, 서러워라. 네가 안 늙었다고 아주 유세를 부리는구나. 못하겠으면 그냥 두세요. 언니랑 형부가 알아서 하겠죠. 얘는 어쩜 이렇게 한 식구끼리 정이 없니? 너희 형부 불쌍하지도 않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병원에서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그거랑 이건 다른 얘기죠. 우리 그이가 왜 형부 구두를 닦냐고요? 하인도 아니고 비서도 아닌데. 엄마가 얘기하면 그냥 네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지. 무슨 여기에 하인이니 비서니 딴죽을 걸고 있어? 아까 용돈 문제도 그렇고 너 정말 이럴 거야? 오늘 어디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봐? 모녀 간의 말다툼이 점차 격해지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결국 저를 말리며 자기가 구두를 닦겠다고 하더군요. 여보, 진정해. 어머님 말씀처럼 한 집 사는 식구들끼리 구두 닦아줄 수도 있지. 형님이 나한테 좀 잘해주셔. 됐어, 하지마. 안 해도 돼. 엄마가 나 무시하는 건 참고 넘어가겠는데 당신한테까지 그러는 건 진짜 못 참겠어. 왜 그래? 장모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어차피 나 아직 출근 시간까지 좀 여유 있어. 당신 아침 준비하는 동안 얼른 닦아 놓을게. 제가 말리는데도 남편은 기어코 형부의 구두를 닦았어요. 구두약에 솔까지 가져와서 아주 본격적으로 때를 빼고 광을 내더군요. 엄마는 그 앞에서 자기 잘났다는 듯이 팔짱까지 낀 채 지켜보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던지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기에 얼른 뒤돌아 소매로 눈물을 훔쳤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보면 더 마음 아파할까봐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2층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만 누군가 아래로 내려왔죠. 다름 아닌 형부였어요. 간밤에 들어왔다가 한숨 자고 일어났는지 편안한 일상복 차림이더라고요. 제가 뒤돌아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기에 바로 그런 형부와 눈이 마주쳤죠. 제가 우는 걸 본 형부는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처제,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입술만 깨물었어요. 그러자 제 어깨 너머로 시선을 던진 형부가 이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건가? 그건 내 구두 같은데? 그걸 왜 닦아놨어? 갑작스러운 형부의 등장에 남편은 민망했던가 봐요. 그저 머리만 긁적이며 애써 미소 지었죠. 눈치 없는 엄마가 얼른 그 사이로 끼어들더군요. 차내 구두가 너무 더러운 것 같아서 내가 박서방한테 부탁 좀 했네. 어때? 아주 말끔해졌지? 네? 이걸 어머님이 시키셨다고요? 왜 그러셨어요? 제 구두는 제가 알아서 할 일인데 이걸 왜 동서한테... 형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엄마에게 되물었어요. 하긴 형부 입장에서도 좀 난감했을 거예요. 엄마는 생각했던 반응과 다른지 순간적으로 좀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예의 그 야살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형부의 팔짱을 꼈죠. 아유, 박서방이 하면 좀 어떤가? 어차피 자네 돈 버는 거에 비하면 쥐꼬리만큼 벌어오는데. 얼마나 벌이가 시원찮으면 나한테 주는 돈 100도 아까워서 눈치를 준다니까? 아까도 저 부엌 식탁에서 글쎄. 엄마는 대뜸 자기가 당했던 서름이랍시고 조금 전 있었던 일을 풀어놨어요. 물론 객관성은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형부는 그런 엄마의 속풀이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만 갑자기 저와 남편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 다 잠깐 내 서재로 올 수 있나?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니 이유를 묻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대충 눈물을 닦고 남편과 함께 형부의 서재로 갔죠. 형부는 서재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굳게 닫고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내가 길진 않지만 요 몇 달 함께 생활하면서 나름 많은 걸 느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네. 어머님하고 계속 같이 살 생각인 건가? 따로 분가하는 게 어때? 네? 그게 무슨... 갑작스러운 형부의 제안에 저도 남편도 당황했어요. 형부는 침착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이유를 설명하더군요. 이 처제도 동서도 지속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무뎌지게 된 것 같은데 장모님이 자네들에게 하는 건 학대고 가스라이팅이야. 장모님이 달라는 대로 돈 다 주고 집안일도 다 해주고 폭언과 폭행까지 그냥 다 받아주고 있지 않나. 그동안 내가 나서는 게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까 동서는 장모님이 시킨다고 내 구두 닦고 있고 처제는 그 모습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 있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걸세. 두 사람 다 정신 차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형부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뿌연 안개가 걷힌 듯 머리가 맑아졌어요. 형부의 말처럼 저희 부부가 참 바보같이 산 것 같더군요. 뭐 따로 약점이 잡힌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엄마에게 쩔쩔맸던 건지. 언젠가부터는 분가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엄마의 학대에 만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너무 한심하더군요. 그러게요. 형부 말처럼 내가 왜 그걸 보고도 말릴 생각을 않고 울고만 있던 건지 너무 멍청한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이란 게 원래 그래. 가해자가 계속해서 이게 당연한 거다, 네가 잘못한 거다 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사리분별을 못하게 되지. 또 둘이 결혼하면서 처제가 주던 생활비도 못 주게 됐다며. 그걸로 죄책감도 유발하셨을 테고. 확실히 형부 말이 맞았어요. 제가 엄마에게 유독 더 약해진 건 생각해보니 결혼 이후더군요. 제 월급을 못 받게 되면서부터 엄마는 경제적으로 파탄났네, 어디 가서 기도 못 펴고 사네, 딸 자식 결혼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네 등 매일같이 막말을 퍼부었고요. 저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더 반항하지 못한 거였어요. 남편도 동감하더군요. 특히 남편은 저 때문에 더 엄마의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거절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제가 장모님 심기를 거스르면 이 사람만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참았던 거죠. 이 사람이 힘든 것보단 제가 힘든 게 나으니까. 남편의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바보같이 제게 애정도 뭣도 없는 엄마가 뭐라고 남편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건지. 전 제가 옛날보다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요. 여전히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던 어린 시절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전 그 길로 형부의 서재에서 나와 엄마의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누워서 팩을 한 채로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을 수 없더군요. 아니 얘가 왜 남의 방문을 벌컥벌컥 열고 그래? 교양 없이? 넌 노크란 것도 모르니? 내가 누구 닮아 이러겠어요. 엄마 닮아서 그런 거겠죠. 뭐? 너 지금 뭐라 했어? 엄마한테 시비 걸러 온 거니? 됐고 당장 그이한테 사과하세요. 뭐? 무슨 사과? 아까 형부 구두 닦으라고 시킨 거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무시하는 발언하고 용돈 받았으면서 고맙다 말 한마디 안 한 것도 사과하세요. 제 단호한 말에도 엄마는 가짠타는 듯이 코웃음을 칠 뿐이었어요. 별 웃기는 소리를 다 듣겠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박서방한테 사과를 해?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 잘못을?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던 건 뭐 모녀간의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아니 사실 그냥 그렇게 칠 순 없죠. 엄마는 나를 낳기만 했을 뿐 제대로 키워준 적도 없었고 오히려 기분 나쁠 땐 학대하고 어른이 됐을 땐 벌어온 돈 뜯어먹고 착취했으니까.
그래도 참았어요. 전 늘 엄마 애정에 굶주려 있었으니까. 그런데 왜 박서방한테까지 저 대하듯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그 사람이 저 망쳐서 밉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냥 제가 벌어다 주던 돈이 결혼하면서 사라져버려서 그런 거잖아요. 엄마한테 나는 딸이 아니라 돈 주는 ATM기였으니까. 안 그래요? 아니 얘가 듣자 하니까 지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박서방한테 그깟 구두 좀 닦으라고 했다고 지금 엄마한테 눈 똑바로 치켜뜨고 뭐하는 거야? 뭐하긴요. 정당한 사과를 요구하는 거죠. 당장 가서 사과하세요. 그리고 나한테도 그동안 피해준 거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못하겠다면 어쩔 건데? 그럼 난 오늘부로 엄마 딸 안 할 거예요. 연 끊을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전 나름 비장한 각오로 말한 건데 엄마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식 웃으면서 맘대로 하라더군요. 아이고, 연 끊는다 하면 누가 무서워서 네네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았니?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고 집에서 퍼져 있기만 하는 너희들,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어. 그나마 네가 집안일 좀 해주는 게 편해서 데리고 있던 건데 뭐 그것도 뭐 사람 쓰면 될 일이야. 의사 사위가 있는데 너희들 같은 거지들이 내 맘에 차겠어? 나야말로 연 끊을 거니까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엄마는 오히려 자기가 노발대발하며 큰 소리를 쳤어요.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이기에 놀랍지도 않더군요. 그래요? 알겠어요. 오늘부로 당신은 내 엄마 아니에요. 앞으로 평생 후회해도 절대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전 그대로 엄마 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분가할 준비를 시작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언니는 잘 생각했다면서 오히려 제 어깨를 두드려줬고요. 형부도 따로 전셋집을 구해주는 등 물심양면 지지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 두 사람이 어찌나 고맙던지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 뒤로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요. 남편 직장 근처에 있는 전세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한 달도 안 돼 엄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왜긴 왜겠어요. 당장 하녀처럼 부려먹을 사람이 없으니 그런 거겠죠. 당시 언니는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시댁에서 지내는 중이었고요. 형부는 일이 바빠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고요. 엄마의 문자도 싸그리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무시무시한 욕설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줄줄이 보냈더군요. 배은망덕한 딸년 어쩌고 저쩌고,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였죠. 못 견디겠어서 번호마저 바꿔버렸네요.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계속해서 막장 인생을 살던 엄마는 결국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그놈의 화투였어요. 자꾸 돈을 꼬라박으니 나중엔 형부도 더는 돈을 주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몰래 빚까지 내 그놈의 화투를 쳐댔고요. 나중엔 사채까지 손을 댄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채업자들이 형부가 의사인 걸 알고 병원까지 찾아온 탓에 한 차례 큰 소란이 있었다고 해요. 결국 형부는 병원을 옮겨야만 했고요. 언니는 그 스트레스로 뱃속에 있던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견디지 못하고 엄마에게 절연을 선언했죠. 엄마는 딸 둘 다 낳아주고 키워준 은혜도 모른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대요. 언니에게 그 말을 전해 듣고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낳아준 거? 뭐 그래요, 인정해요.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키워준 건 모르겠어요. 언니도 저도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각자 알아서 살아남았으니까요. 낳아준 은혜는 지금까지 엄마에게 모질게 학대당하고 돈을 뜯긴 것만으로 충분히 갚은 거 아닌가요? 뭐 어쨌든 엄마는 믿었던 의사 사위와 언니에게마저 버림받고 나자 뒤늦게 저희 부부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가 번호를 바꾼 걸 알고 남편을 통해 전화를 했더군요. 그동안 미안했다고,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자기를 받아달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시하며 내쫓을 땐 언제고 참 기가 막혔네요. 부탁한다 경이야. 그래도 은희보다는 네가 날 좀 더 따랐잖니. 이러다 엄마 정말 객사할 판이다. 응? 엄마라뇨? 전 엄마 없는데요. 경이야. 너까지 정말 이 엄마를 버릴 셈이야?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절 먼저 버린 건 엄마예요. 전 분명히 마지막까지 사과하라고 했어요. 용서하고 싶어서. 하지만 그 기회를 걷어찬 건 그쪽이잖아요. 이제 와서 의사 사위한테 버림받고 나니까 돈 한 푼이 아쉬워서 또 저랑 남편한테 손 벌릴 모양인데 웃기지 말고 꺼지세요. 우린 이제 더는 그 옛날의 호구들이 아니니까. 경이야, 제발 엄마 한 번 만나주기라도 해주렴. 응? 저는 엄마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끊습니다. 그대로 전 야멸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말없이 안아주더군요. 그 안락한 품 안에서 제 가족은 남편과 아이뿐이라는 걸 한 번 더 실감했네요. 엄마는 저희 자매에게 버림받은 뒤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모 집에서 지내면서 친척들 명의로 빚을 내 도박을 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등을 돌렸고요. 완전히 혼자가 된 뒤로는 술에 의지해 지내다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결국 이모가 반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답니다. 별 차도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평생 거기서 못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차라리 개가 똥을 끊지 엄마가 도박과 술을 끊는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물론 그래도 엄마인데 딸인 제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엄마 본인을 위해서도 병원에서 전문가들의 보살핌 아래 있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아요. 엄마와 인연을 끊은 뒤로 저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아이도 사춘기 한 번 없이 착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늘 제 편이 되어준 고마운 남편은 몇 년 전 대기업 이직에 성공했어요. 연봉도 2배 가까이 올라 살림이 확 폈죠. 덕분에 최근에 언니네 집 근처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도 했답니다. 언니와는 전보다 더 돈독해졌어요. 형부도 저희 부부를 물심양면으로 많이 챙겨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올해 여름 휴가도 언니네 부부와 함께 다녀왔답니다. 이제 언니에게 새 생명만 찾아와 준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난임 치료를 받고 있으니 아마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